자,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름은 제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음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특히 뭐 구글 같은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쭉 뜨거든요. 뜨니까. 그래서 강의한 지는 뭐 제가 04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지금 강의가 몇 년째예요, 지금? 18년째죠? 갑자기 욕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18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는 오래됐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지금 전공은 이제 민사소송법이고, 그래서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학위 취득 예정이에요. 지금 이번에. 수료는 다 끝났어요. 졸업시험도 치고, 근데 논문을 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논문 그냥 낸다고 뭐 안 해주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쓰고 있는 지금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강의는 뭐 여러 군데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우리 이 지금 민소법 2차죠, 2차. 그렇죠? 제가 사법시험 민소법을 조금 한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사실 살아 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제가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약간 뜨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시험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갑자기 이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스쿨에서 민소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중요 안 합니다. 거기는 이제 민사법으로 시작은 민사법으로. 그래서 선택형이 이제 70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이제 뭐 민법하고 민소법 섞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2차 시험이 민사소송법이죠. 민사법이 아니잖아. 다른 말로 하면 민소법 독자적인 문제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변호사 시험하고 비교할 수 없게 중요한 과목이죠, 이거. 여기서 점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딴 데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상쇄를 시켜가지고 원래는 60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원래는 평균 60점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60이 안 되니까 뭐 50 몇 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그렇죠? 제가 절대평가를 가장한 상대평가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변호사 시험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2차가 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 민소법을 좀 잘 치면 뭐 어떻게든 상세해서 합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민소법 이 부분을 좀 고득점을 해야 되겠는데, 혹시 민소법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2차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걸 봐야죠, 일단은. 맞죠? 혹시 민소법 시험장 들어가 보면 나오는 주제가 뭐 있어요? 맨날 나오는 게. 그거 오늘 할 겁니다, 이제. 병합 안 나오면 때려 죽이세요. 때려 죽이라니까요, 진짜로. 제가 한강 갈게요, 그냥. 가가지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필수 과목이죠. 필수 과목인 시험에서 민소법에 대해서 어떤 난이도를 둬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게 시험이잖아요. 맞죠? 그럼 난이도를 두기 위해서는 병합 있죠, 병합. 아니면 상소 있죠. 아니면 재심 있죠. 이 파트를 내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뒤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우리 민소법 공부할 때 제일 잘하시는 부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관할입니다. 의외로 관할을 많이 알아요. 초보자도 알아요. 왜 그렇죠? 기본 강의 듣다 말거든요, 대부분. 처음엔 열심히 들어요. 관할이 재밌거든, 듣다 보면은. 근데 막 나오지 않아, 시험장 들어가보면. 그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가끔 나오지.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저기 듣다 보면 이제 지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기판역 한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기판역은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우리 민사소송법에 꽂힙니다, 기판역은. 그래서 난이도를 주려면 기판역에서 어렵게 내도 돼요. 그럼 기판역 잘해야 되겠다, 맞죠? 고득점 하려면,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합 상소 재심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우리 민소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중요 주제들이 있다 그러죠? 기본적인 중요 주제. 무조건 나와도 써야 되고, 못 쓰면 할 말이 없는 그런 문제들. 그렇죠? 혹시 우리 민소법에 중요 주제 뭐 있어요? 3대 중요 주제 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송 계속의 효과가 뭐 있어요?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죠? 그 몇 조에 있어요? 259조에 있거든요. 근데 법전에 그걸 찾아보고 적고 있다. 답안지에 찾아가지고 259조 적고 있으면 벌써 시험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259조를 외우고 있거든요.
법원에 계속된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어요. 조문에 보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그걸 안 외우고 있다면 법전을 찾아보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근데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찾아볼 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벌써. 맞죠?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겠죠? 그럼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답안지 분량이 현격한 차이가 나죠? 아니, 비슷한 머리라고 했을 때, 비슷한 실력이라고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법전 들고 다니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계속 찾아보는 거죠. 중요한 주제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중복 소송 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맞죠? 그래서 조문으로 할게요. 259조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 소치하 효가 뭐 있어요? 아시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제소금지죠. 제소금지 몇 조 있어요? 몇 조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마스크 가려서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요즘 몇 조인데요? 267조 2항에 있어요. 찾아보면 267조 2항에 제소의 금지라고 되어 있나요?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치하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1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67조 1항. 소치하를 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조문에 보면. 2항이 뭐죠? 본안의 종국 판결 후에 소를 취한 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제소금지라 그러죠? 그 제소금지 쓸 때 뭐 학원에서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제소금지 이렇게 쓰면 한강 가면 되죠, 이거 그대로 그냥. 이건 이 중복 제소금지 말하는 거잖아요, 중복 제소금지 이거. 이 제소가 무슨 말이에요? 소를 제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일본 말이기 때문에 지금 뭐로 바꿨어요, 지금? 소제기로 바꿨잖아요, 이게. 제가 공부할 때는 중복 제소금지였어요. 그렇죠? 선생님, 제가 공부할 때는 2002년 전에, 2002년도 전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2002년도 전면 개정의 신민사소송법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시훈 교수님 들어봤어요? 이시훈 교수 들어는 봤을 거 아니야. 이시훈 교수 모르고 민소법하고 간첩이죠, 그 사람. 그거는 완전히 뭐 간첩 아닙니까? 그렇죠? 뭐 민법의 곽윤직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 제목이 박영사에서 나온 책 하얀색 바탕에 빨간 줄 돼 있는 거, 그게 신민사소송법이라고 돼 있거든요. 왜 신민사소송법이겠어요? 그 2002년도에 신자를 붙였다니까 교수님이. 그 잘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책에다가 다른 책에다가 신자를 못 붙이고 있어 전부 다. 자기가 선점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신자 붙이면 좀 좋아 보이잖아 책이. 신민사소송법 이렇게 하면 그냥 민사소송법보단, 그렇죠? 이 브랜드 네임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에 이렇게 전면 한글화를 만들어 놨는데 이 제소를 뭐로 바꿨다고요? 소제기. 그럼 제소금지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제소금지는 이렇게 써야죠. I죠, I. 그렇죠? 이게 다시 제자거든요, 이게.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뭐 이승현 소리 안 하나요? 이 제소금지 나왔는데 제소금지 이렇게 쓰면 한강 가면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67조) 2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확정 판결의 효력이 뭐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 확정 판결의 효력. 그 기판력이죠. 기판력 어디 있어요, 조문이? 기판력에 배울 때 여러분 주객시 뭐 이렇게 외울 건데. 맞죠? 외우기만 외워. 문제 내보면 다 엉망이야, 내가 보기에. 기판력 문제 제대로 써보라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다 써, 제가 보기에는. 주객시 이렇게 돼 있죠? 그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적 범위 되는 거잖아요. 주관적 범위는 몇 조 있는데요? 218조입니다. 맞죠? 객관적 범위는 어디 있어요? 216조에 있어요. 혹시 시적 범위 어디 있죠? 시적 범위라는 제목이 있는 조문이 없어요, 우리 민소법에. 없거든요. 대신에 208조 1항 5 보면 판결서의 필수적 기저사항이라고 하는데 208조 1항 5에 변론을 종결한 날짜라고 있어요. 그 변론을 종결한 날짜가 뭐예요? 변론 종결 시를 말하는 거죠? 그게 기판적의 시적 범위라고 누구한테 민소를 배웠던 배우잖아. 근데 막상 조문이 어딘지 물어보면 못 적는 사반이 태반이거든, 못 적는 사람들이. 법학 답안지에는 조문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명심해야 돼. 케이스 할 때 문제 소재를 쓰든 쟁점의 정리도 쓰든지 간에
내가 259조 문제가 나왔으면 처음에 문제 소재에서 259조가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259조 조문이 안 들어가면 뭐죠? 그건 수필집이죠. 소설 쓰는 거죠. 들어가서. 법학 답안지를 써야 되거든요. 맞죠? 우리 학을 하는데 무슨 경제학, 경영학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법?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법이죠. 법 다음에 이제 무슨 해석을 펼칠지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요즘 핫 이슈가 뭐예요, 혹시? 우리 민소법이 핫 이슈입니까? 법에서 핫 이슈가 하는 뭔데요? 요즘 뉴스 안 보세요? 형서죠, 형서. 검수완박. 맞죠? 근데 왜 저 검사들이 저렇게 다 떠들까요, 갑자기? 자기들이 막. 응? 내 고난을 뺏겨서? 검사들이? 갑자기 수사권 박탈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갑자기 떠드냐고, 제가. 가장 기본법이기 때문이거든, 저게. 형사정법이. 그 다음, 말도 안 되는 일단 법이에요. 이런 형소법 공부 안 하죠? 전혀 안 하시잖아. 근데 민소법 처음에 하고 형소를 해야 돼요. 형소하고 민소해야 돼요. 민소법 형소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로스쿨 갈 수도 있을 건데, 변리사 자격증 있으면 로스쿨 무조건 합격이거든요? 정성평가에서 100점이죠. 그 어려운 변리사 시험을 뚫고 왔는데, 면접 시험 바로 100점이에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특허법 전공한다 그러세요, 그냥. 무조건 100점이라니까요, 로스쿨에서. 좋아한다니까. 로스쿨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 열려있는 데잖아요, 원래. 그런 데가 로스쿨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런 형소법 배워오시면 정말 잘 배우실 거예요. 민소를 알고 형소를 알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기본법에서 우리도 이 민소법이 기본법이잖아요. 그럼 조문을 적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주관적 범위가 218조, 그 다음 뭐 있어요? 216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게 우리 민소법의 3대 축, 3대 중요 주제라 그러거든. 중복된 소재기 금지, 제소 금지, 그 다음 뭐예요? 기판력이잖아. 맞죠? 자, 그 다음 소재기부터 전국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기까지 쭉 민사소송 전체가 쭉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소송 전반에서 다 적용이 되는 주제들이 있어. 소송 전반에서 적용되는 주제들. 뭐 있어요? 혹시 오늘 병합할 건데, 병합소송에, 이번 병합이 나왔어, 시험에. 그럼 뭐부터 먼저 적어야 돼? 시험에서. 잊지 말자 소송물 이론이거든. 병합이란 건 소송물이 여러 개를 말하는 건데, 그럼 소송물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는 그 소송물 이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2차 시험에서 병합소송이 나왔죠, 맞죠? 이게 문제가 안 돼도 구이론이든 신이론이든 소송물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일단 적어줘야 돼. 그렇죠? 그럼 병합을 2차 시험에 냈는데 소송물 이론을 안 적는다고? 그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한 거죠, 맞죠? 그 제가 보기엔 그건 과락 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아무리 잘 적어도 과락이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잊지 말자 소송물 이론이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 이 소송물이란 건 우리 민사 소송 절차 전반에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소송물이 한글로 쓰면 어떻게 돼요? 한글로 쓰면 풀이해 보세요. 소송물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 답할래요? 다툼의 대상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소송물이라 그러죠? 계생물이 뭐예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요. 저 지금 한자 풀었었죠? 소송하는 대상이잖아요. 대상물자잖아. 그렇잖아, 맞죠? 계생물. 계속 중이다. 쟁. 다툼이 계속 중이다. 다툼이 계속 중인 물건 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계생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본 강의 누구한테 배웠든지 간에 가비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다. 그때 소송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 계생물은요? 소송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계생물이죠. 계생물은요? 뭐예요? 부동산이죠.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니까. 맞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송물이죠? 그 다음 계생물은 뭐예요? 그 부동산이 계생물이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갑이 을한테 1억 대여금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요. 소송물 뭐예요? 1억 대여금 이행 청구권이죠. 그게 소송물이죠? 계생물은 뭐예요? 1억 원이죠. 그 금전 말하는 거죠. 금전하고 청구권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개념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 많거든, 처음에 초보자들. 근데 1년 공부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아, 진짜라니까요. 현란한 학설 판례를 막아라. 왜냐하면 막 외우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기초 개념이 부족한 사람 많아요. 2차 시험에서 기초 개념 부족하죠. 그러면 큰 실수하기 쉽습니다. 논점 완전히 잘못 잡아요. 특히 기판형 문제 이런 데서. 주문하고 이유를 구분 못해. 그래서 이상하게 적은 사람 많아, 실제로 보면. 기판력 이상하게 적으면 몇 점 줄 것 같아요? 빵점 줍니다, 기판력은. 점수 안 줘요, 우리 시험은. 아, 저 교수님, 여기 이 교수님 와가지고 특강도 안 하셨나? 여기 혹시, 여기, 아마 무료 올라가 있죠? 제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잖아. 논문 지도 교수예요, 논문 지도 교수. 여기. 이 교수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거의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냥. 맨날 술 먹고 듣고 있는데 그러면 똑같겠지 뭐. 채점도 많이 했었잖아, 들어가서. 채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기초적인 개념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너무 현란한 학설 판례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런 거 시험 잘 내지도 않아요. 왜 안 낼 것 같아? 교수가 몰라. 자기도 잘 몰라. 교수님들도 죄송한데. 어렵지. 자기도 어려운데 그거 학설 판례가 현란하겠지. 있겠지, 뭐, 분명히.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 막 내가지고 채점하기 어렵게 만들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어차피 돈 똑같은데. 이렇게 내든 저렇게 내든. 돈은 똑같은데 주는 게, 어차피.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걸 내고 싶죠. 그래야지 그 사람의 상하, 중 해가지고 상중하를 좀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지. 뭐,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 거 이상한 거 내가지고 하면, 그 다 못 쓰는 거 잘못하면, 그런 문제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그런데 가끔씩 별에서 시험에서 그런 문제 내가 욕 듣는 거 안 해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과 생각 똑같은 그런 문제 내면 안 돼요, 원래. 누구나 잘 쓸 수 있는데 상중하로 내놓을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돼요. 대신에 큰 실수할 수 있는 문제. 그게 좋은 문제들이잖아요. 맞잖아요. 어디 뭐 구석탱이 두 줄 있는데 뭐 내고 이러면 완전 들어가서 무슨 소설 적어야 되잖아요, 서로. 그 우연으로 맞추는 거지. 그게 무슨 실력이에요, 그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 소속물 개념. 소속물이 같아야지. 소속물이 같아야지. 소속물이 같아야지. 맞죠? 중복 소속이고 재소금지고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아시는 거. 중요 주제. 다 전반에 적용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공부하는데 생각하고. 일부 청구요. 일부 청구와 중복 소송 배우지 않나요? 일부 청구와 시효 중단 배우지 않나요? 그럼 전제가 뭔데요? 일부 청구의 소송물 배우잖아요. 이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결론들이 이게 다. 그렇죠? 전반에 적용되잖아. 맞죠? 일부 청구와 상소의 이익 뭐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예외를 인정하는 형식적 불복설, 묵시적 일부 청구 뭐 이런 거 뭐 공부하시다 보면 배우잖아. 맞죠? 그럼 일부 청구도 좀 알아야 되겠네. 알아야죠. 민소법에서는 중요해요. 혹시 일부 청구가 민사소송에서 많아요, 적어요? 실무에서. 엄청 많아요. 이유는 뭐죠? 이유는 뭐예요? 인지대 때문이죠, 인지대 때문에. 여러분 100억 갖고 있으면 뭐예요? 패소하면 인지대 다 날아가는데 그 법원에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거. 그럼 내가 100억짜리 채권을 갖고 있지만 한 1억만 해보는 거죠, 먼저 시험 삼아서. 그게 유리하지 않나요? 인지대 면에서. 맞죠? 그 재판장 표정이 좋다. 그럼 청구 취지를 확장하면 되잖아. 일부 청구 많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변리사 하시면 일부 청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부 청구.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전반에 적용되는 게 뭐 있어요? 여기 세 가지 다 문제 되는데 공부하실 때. 별명은 우리 민소법의 사골 국물이다. 사골 좋아, 사골. 우려내면 맛있잖아. 혹시 일주일 동안 사골 들어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먹어본 적 있다, 아침에. 계속 일주일 동안. 아, 못 먹겠더라고. 진짜 못 먹겠더라고, 나중에. 한 3일 먹으니까 미치겠다, 진짜. 그것도. 사골도 하루 그냥 가끔씩 먹으면 맛있지, 맞죠? 채권자 대의소송이요. 우리 민소법의 사골 국물이잖아요. 너무 우려내가지고 더 이상 낼 게 없는. 기출문제 뒤져보면 채권자 대의소송과 중복된 소재기 금지, 채권자 대의소송과 재소금지, 채권자 대의소송과 기판력.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을 건데요. 무슨 책을 보든지 간에.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 대비소송 이것도 되게 중요한가 보다. 그렇죠. 전반에 다 정리되니까 전반에 맞죠. 그 다음 또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에 막 정리되는 게 뭐였어요? 이런 공부하실 때 중복소송에서 중요한데 상계항변요.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배운 적 있을 건데 상계항변과 기판력 핫하고 배운 적 있을 거고 상계항변과 상소의 이익 배운 적 있을 건데 상계항변으로 승소한 피고는 상소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 원고 청구 기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항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소구 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수동 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뭐 상계항변 이런 게 있는가 보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죠. 총 7개 안에 주제가 이 민소법의 7대 주제라 그러거든. 원래는 민소법 7대 주제 특강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혹시? 그 신림동에서 내가 제일 처음 만들었는데 거짓말 아니고 옛날에 내가 2004년부터 강의했다 그랬잖아. 그 나중에 보니까 후배 강사들이 많이 따라 하더만 처음에. 특히 초보 강사들 처음에 무슨 몇 대 특강 이런 거 왜 사람이 처음에 안 오죠? 기본 강의하면 사람이 안 와요. 2차 수험생들은 냉정합니다. 여기서 바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목이 걸려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강의를 옮기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강의라 하더라도 대세를 따라간다니까 그러네. 어차피 A가 대세면 나는 대세를 따라야지 뭐 여기서 망해봤자 여기서 망하겠지 뭐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잘못된 강의 많거든 대세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씩 다 지적해볼까?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그 상관없어요. 어차피 목이 대세인데. 그렇죠? 그럼 그거 처음에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 가려운 부분을 건드려야 되잖아. 사업적인 걸 얘기해 주잖아. 이거 내 왜 할 것 같은데 이거. 병합 상소 제시 이런 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중에 옮길 수 있으면 과감하게 옮기는 거고. 아이씨, 나는 지금 보니까 저 사람 사투리도 못 알아듣겠다. 안 옮겨, 나는. 계속 그냥 여기만 듣겠다고. 뭐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고. 그럼 자기 선택의 문제죠. 맞죠? 제가 가가지고 손잡고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 근데 요즘은 손잡고 데리고 와야 돼요. 요즘 시장은. 요즘 시장은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세대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나이가 조금 있을 건데 저기 제가 노량진도 강의하거든요. 진짜 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강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해야죠. 듣고 내가 평가를 하고 내가 쓰는 거죠. 어차피 2차는 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안 그렇더라니까. 잘하고 세대 자체가 그냥 강사한테 의존도가 너무 높아. 강사가 어릴 때부터 다 해주던데? 보니까 수능 강사들 뭐 이렇게 손잡고 가가지고 동네 학원에서 막 다 해주고. 그래서 진짜 학원 와가지고 강사는 나한테부터 다 물어본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약간 황당하긴 한데 세대가 많이 뭐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요즘 나도 그냥 손잡고 데리고 와야 되나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8대 중요 주제거든요. 8대 중요 주제. 하나가 더 들어가. 맞죠? 제가 이거 사골국물이라고 그랬죠. 맞죠? 이거하고 같이 책임재산의 보전 파트에 있는 게 뭐야? 채권자 취소소송 있죠. 이게 요즘 핫하지. 채권자 취소소송이 핫해. 왜 핫하죠? 경제가 어렵잖아. 경제가 좋으면 채무자가 변제를 잘 하겠죠. 근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채무자들 빼돌리겠죠. 그럼 그거 막아야죠. 다른 말로 하면 사행위 취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소법에서도 판례가 많지 않을까요? 이거 민법하고 민소법이 사실 같은 분야죠. 채권자 취소권은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민법 몇 조죠? 채권자 취소권 406조. 이거는 알 건데 맞죠? 민법 404조 채권자 대위권이잖아요. 404조 406조 모르는 변리사 수험생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근데 그거는 외우는데 민소는 왜 안 해요? 아니 민법은 객관식이라서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들어가서 잘 찍으면 되잖아. 근데 그건 외우는데 이건 왜 안 외우냐고 도대체. 민소는 왜 안 외우는데 도대체. 법전에서 주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시험장 들어가서 법전 찾아볼 시간에 써야 된다고. 빨리.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나면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채권자 취소소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총 8개 되는 거죠? 총 8개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민소법의 8대 중요 주제죠. 그렇죠?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에서 이 8대 중요 주제에서 안 나오면 저 때려 죽이세요. 2차 시험에서 안 나오면 저 진짜 죽이라니까요. 와가지고 내 칼 줄게. 진짜로. 자신 있다. 거짓말 아니고. 여기서 무조건 나온다. A-1, A-2, B-1, B-2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한두 개는 무조건 나온다, 이거는. 안 낼 수가 없다, 시험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 있죠? 이거 충분히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선생님, 작년에 나왔는데 그래도 공부해야 돼. 중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공부할 때 제일 마음이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이거 있잖아. 작년에 나왔는데 또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난 제끼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거 안 들어요? 막 찍어주다 보면 A급 찍어주잖아. 막. 그럼 이거 만약에 B급, C급 나오면 어떡하냐 이 도대체. 불안한 마음 들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또 1차로 또 가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이거. 불안하단 말이야. 그 불안함 극복하려면 어쨌든 무조건 나오는 주제는 공부하고 있어야 되잖아 일단은. 이거라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사시 다 뒤져봐야 돼. A급이라 그러잖아 제가.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없는데 꼭 공부해야 되는 주제 뭐예요? 우리 학자들이 내는 시험이죠. 학자들이 내는 시험 안 해요. 그렇죠? 혹시 민법이 없고 민소만 있는 거 있는데 뭐 있어요? 공부하실 때. 자, 힌트. 당사자 파트에 있다. 민법이 없어. 민소만 있다. 우리 민소의 자존심. 당사자 적격이다. 민법이 없다, 그거. 민소법만 있는 주제 중에 민법 공부에 당사자 적격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민소법 전공한 사람들한테 박사들이 아니야, 다. 민소법 몇십 년 동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가가지고 출제하고 이렇게 제청할 거 아니야, 다. 그럼 그 사람 당사자 적격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겠죠? 민법은 다른데. 우리 민소법의 자존심이라니까 그러네. 맞죠?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당사 적격이잖아요. 제3자 소송 담당 안 해요. 그렇죠? 그 다음, 쭉 심리 와가지고, 심리 와서, 그렇죠? 우리 민법이 투영된 게 민소법이죠? 민법에서 얘기하는 사적 자치 원칙, 우리 민소법에서 뭐라 그래요?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라 하면 민법의 사적 자치 원칙이 민소법에 투영된 거 아니에요? 뭐 맨날 이렇게 외웁니까?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의무, 절차에 대한 종료, 주도권을 법원에 하니까 당사자는 심리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외우고 있을 건데요. 이렇게 또 적어야지. 203조 그대로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심리하는 방식을 처분권주의라고 한다. 초보자죠. 법정 그대로 적으면. 그렇잖아, 맞죠? 그 다음 처분권주의. 자, 소송물 특정했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변론주의. 합해서 뭐라 그래요?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크게 당사자주의라고 하잖아요. 아까 제가 형사법 얘기했죠. 제가 아까 형사소송법 막 얘기했었잖아요. 형사소송법은 처음에 이론 공부하시면 직권주의하고 당사자주의를 대비시킵니다. 두 가지를 나눠요. 근데 우리 민소는 당연히 뭐예요? 당사자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시 세밀하게 나눠. 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로. 그게 형소법하고 구별되는 특징이거든. 그럼 형소법하고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 맨날. 예. 매번 나올 수 있죠. 매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방금 제가 얘기한 데서 시험에 이번에 무조건 2문제 나온다고 제가 생각할게요. 아, 진짜라니까 그러네.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보기 보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공부하면 이제 뭐 하는 거 이제 병합, 상소, 뭐예요? 재심. 이제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측정해 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기본 강의를 들으면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하는 소송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 이제 병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저하고 잠깐 보면
병합이다. 병합이 뭐예요? 소속물 2개 이상을 병합이라고 그러죠. 소속물이 뭔데 아까? 다툼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병합은 보통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 병합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주관적 병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 객관적 병합이다. 그렇죠? 같은 말이 뭐예요, 이게?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복수요. 또 같은 말이 뭘까요? 병합 청구 소송. 같은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1억 대여금 이행 청구. 갑이 을한테 1억 매매대금 지급 청구 하는 식으로 객관적 청권이 여러 개인 거죠? 맞죠? 그게 병합이잖아.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방금 사안에서 병합입니까? 잊지 말자 소속물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소속물 이론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 그렇죠? 자, 갑이 을한테 9월 1일자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매대금 1억을 구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9월 10일자 소비대차 사실에 기해서 1억 대여금 이행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9일원 따르면 소속물이 몇 개예요? 2개죠? 왜 2개죠? 9일원. 매매 민법 몇 조 있어요? 563조 있죠? 법전에 있어. 변리사 법전에 민법이 있다. 그 민법 왜 있어요? 혹시 물어봅시다. 변리사 2차 시험에 민법이 안 들어가는데 민법이 변리사 법전에 왜 있냐고. 쓰라고 있는 거야, 쓰라고. 민소법 하다 보면 민법 쓸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왜 법전 안 들고 다녀요? 응? 출제자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법전도 그렇게 만들어줘 놨는데 시험장 들어가면 법전은 참조가 되는데. 그렇죠? 소비대차 계약은 어디 있어요? 598조에 있죠? 그러면 9일원이란 실제법상 권리법률관계가 몇 개인가 이에 따라 소속물을 식별하는 견해잖아. 그럼 쉽게 얘기하면 조문이 다르면 소속물이 다르다는 견해 아니에요. 소속물 몇 개야 방금? 2개죠, 2개. 그럼 병합이잖아 일단. 그 다음 객관적 병합이죠. 객관적 청구권, 청구가 복수니까. 그렇죠? 신의론 중에 이설 따르면 어떻게 돼요? 사실관계, 신청과 사실관계를 봐야 되잖아요. 신청이 뭐예요? 1억 원 지급하라. 사실관계가 아까 내가 9월 1일자, 9월 10일자 사실관계가 다르잖아. 이때 사실관계가 뭔데요? 법적, 규범적 관점을 떠나라며.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사실이 몇 개인가 이렇게 보잖아. 맞죠? 그럼 9월 1일, 9월 10일에는 역사적 사실이 다르죠? 소속을 몇 개예요?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일지설은 어떻게 돼요? 일지설은 시청. 그 사실관계 중요하지 않잖아요. 원래는요. 1억 원 지급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신에 금전 지급 청구나 대체물 인도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1억 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금전 지급 청구는 사실관계 고려한다는 게 정확한 일지설이거든요. 그럼 방금 사안에서 9월 1일, 9월 10일 사실관계 다르죠? 소송을 몇 개예요? 2개. 그럼 어떤 소송물 이론 따르든 소송은 몇 개예요? 2개. 병합이네. 이걸 답안지에 적어야지. 목차를 세워서. 맞죠? 목차를 안 세운다 하더라도 문제점에서 간단하게 적어줘야지. 목차를 세우면 더 좋고. 그렇죠? 그러면 3-4줄이라 적어놓으면 채점하는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 실력 있다 이거. 나는 당연히 병합을 낸 건데 이 사람 왜 병합인지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병합이 떴네. 이제 이 병합의 형태부터 봐야 되겠다. 단순 병합이다. 선택적 병합이다. 예비적 병합이다. 이거부터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맞죠? 그럼 항변합니다. 제가 인소리하면. 아니 병합인 게 어느 견해에 따르든 당연하잖아요. 그래 당연한데 써줘라니까요. 내가 당연하다는 걸 그 수험생이 그 평가하려면 채점 답안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판사는 판결서로 말하는 거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변리사는요. 심판 청구서로 말하겠죠 뭐.
그 적어놓은 거 보면 다 뭐 제각각이지 않겠습니까? 실력이 다 다른데 수험생은요 답안지죠. 뭐 어떻게 평가해야 돼? 그 다음에 그렇죠? 자, 그러면 방금 사안에서 그렇게 병합이란 걸 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 병합이란 게 처음부터 병합일 수 있잖아요. 나중에 병합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혹시 객관적 병합은 조문이 어디 있어요? 민수호법에 조문이 있다. 253조 펴보세요. 뭐 컴퓨터 갖고 있다면서요. 펴봐요. 제목이 뭐예요? 소위 객관적 병합이잖아요. 조문 제목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소로 여러 개 청구한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의 소로 여러 개 청구한다면서. 그럼 이 청구 여러 개 청구인지 아닌지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물 이론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걸 패러그래프라 그러죠.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이걸 제 몇 조라고 이렇게 읽는 거, 제 253조 이렇게 되거든요. 패러그래프라 그러는데 2차 답안지에 패러그래프 쓰면 안 됩니다. 제 몇 조라고 써야 됩니다. 왜? 우리는 독일 변리사 시험 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변리사 시험 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원시적인 병합이다. 처음부터 객관적인 소송물이 여러 개더라. 그럼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이 그림에서, 그렇죠? 그림이 아니라 이 칠판에서 253조 조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입법자가 병합의 형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죠? 말이 없어요. 맞죠? 조문 달랑 하나 두고 있어. 맞죠? 그럼 이걸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수험서나 교과서에서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조문이 불확실하니까. 하나의 소를 여러 개 청구한다는데 그 형태가 뭔데요, 도대체가? 맞죠? 근데 우리 학설 판례가 서로 약속한 게 있죠. 이런 병합 형태를 인정해 주자고. 이걸 여러분이 이론으로 배우시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방금 사안 9월 1일, 9월 10일 하는 식으로 갑하고 을 사이에 청구권이 두 개지만, 소송물이 두 개지만 소비대차하고 매매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실이거든요. 역사적 사실이 다르잖아요. 날짜도 다르고. 그걸 뭐라 그래요? 단순 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단순 병합.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DMB를 보다가 크게 사고를 냈어요. 자, 그래서 제가 1억 원 치료비 채권이 생겼거든요. 그럼 1억 원을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대신 750조 불법행위로 청구할 수 있겠죠? 맞죠? 소송을 몇 개입니까? 또 잊지 말자 소송물 이론이잖아요. 보세요. 그렇죠? 구이론 따르면 소송물이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신이론은요? 그게 이지설이든 일지설이든 소송물 한 개예요. 역사적, 경제적 사실은 동일하잖아요. DMB 보다가 사고 냈다는 거는 법적 관점이 두 개가 있을 뿐이지. 그렇죠? 일지설은 당연할 거고 소송을 한 개고 그냥. 그렇죠? 그럼 방금 사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했던 거. 그러면 잊지 말자 뭐예요? 소송물 이론부터 적어야죠. 그렇지 병합이 되지 문제가.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신이론 따랐다면 방금 사안에서 뭐가 여러 개예요? 답안지 적을 때. 소송물이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뭐가 여러 개죠? 주장이 여러 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격 방법이 여러 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격 방법이 여러 개면 공격 방법이 경합되어 있는 거예요? 병합되어 있는 거예요? 경합되어 있는 겁니다. 공격 방법이 여러 개 있을 때 경합이란 말을 씁니다. 병합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소송물이 여러 개 있죠? 구이론 따르면 아까. 그럼 병합이죠, 병합. 소송물이 경합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소송물이 병합되어 있는 겁니다. 병합과 경합은 구분됩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씁니다. 누가?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 번역할 때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소송물이 경합되어 있다. 집에 가면 됩니다.
공격 방법이 병합되어 있다. 집에 가시라고요.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그럼 선생님 제가 쓰면 안 되고 학자가 돼서 그렇게 쓰세요. 나중에. 학자가 돼가지고. 됐죠? 그 다음 여기 보면 그러면 아까 단순 병합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잖아요. 그럼 제가 바라는 경제적 목적은 1억 원이면 충분한 거죠? 실업이 1억 원.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뭐 하면 돼요? 승소하면 되는 거죠? 그럼 9일원 따르면 그 무슨 병합이라고 그래요?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잖아요. 9일원 하에서만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방금 사안에서 병합이 되려면 9일원인데 뭐 신일은 인정 안 하는데 뭐. 그렇죠? 그게 선택적 병합. 둘 중에 아무거나 승소하자. 근데 갑이 매수인이고 을이 매도인인데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갑은 을한테 뭐 청구할 수 있어요?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겠죠? 매수인이니까. 만약에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갑이 을한테 돈 준 게 있겠죠? 대금 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금을 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예비적 병합. 심판 순위를 정한 거잖아요. 그 다음 방금 사안에서는 어떠한 소송물 이론 따르든지 간에 소송물이 달라요. 청구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건 목적물 인도였고 두 번째 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예비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선택적 병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예비적 병합.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등식이 성립할 수가 있는데 단순병합은 이렇게 서로 애초부터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사람만 같다 뿐이지. 맞죠? 그러면 단순병합은 서로 관련성이 없는 거죠. 근데 선택적 병합은 아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도 매매 계약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유효니 무효니 갈리는 거죠. 그럼 서로 뭐예요?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관련성의 내용이 다르겠죠. 선택적 병합은 서로 양립이란 게 가능한 거죠. 양립, 쌍양자의 설립자죠. 서로 설 수 있다, 맞죠? 둘 다 양립이 가능하다 그러죠. 대신 이건 양립이 불가능하죠. 유효면 이것만 성립하지 이건 없는 거죠. 무효면 이것만 있는 거지 이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양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게 달라지죠. 무슨 말이냐? 단순병합이죠. 단순병합이면 이 그림에서 법관이 있죠. 이거 먼저 심리하고 이거 나중에 심리해서 판결하면 안 될까? 다른 말로 하면 변론을 분리할 수 있겠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사람만 갖다 뿐이지. 그렇죠? 변론의 분리는 어디 있어요, 조문이? 그 141조 펴보세요. 민소법에. 그러면 변론의 분리라고 돼 있어요. 맞죠? 제한 분리 병합이 있잖아, 거기. 그렇죠? 그럼 변론의 분리가 가능하다면 이걸 먼저 판결하고 이건 나중에 판결하겠다. 이걸 먼저 판결하고 이걸 나중에 판결하겠다 하는 식으로 일부 판결이 가능하죠. 일부 판결 어디 있어요, 조문이? 200조 있어요. 일부 판결은 우리 변리사 시험 단문 시절에 단문으로도 나왔었어요. 일부 판결에 대해서 논하라. 진짜로. 혹시 우리 변리사 시험에서 민소법이 선택 과목이었던 거 압니까? 민소가 선택이었어요. 필수가 선택이었다니까요. 1999년까지. 2000년 되면서 필수로 바뀌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변리사 시험 문제들은 전부 다 단문입니다. 뭐에 대해서 논하라. 선택이니까. 왜? 케이스 내면 아무도 선택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려워가지고. 근데 필수로 바뀌자마자 막 케이스가 등장해, 이제. 갑, 을, 병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하고 똑같은 시험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선택 과목인 거. 노무사 시험. 노무사는 선택 과목이니까 쉽겠죠? 어렵게는 누가 선택해요? 딴 거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면 선택하실래, 안 할래요? 안 할 것 같은데? 딴 거 하지. 여러분 민수법 해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이거. 해보니까 이거. 그럼 난이도, 어렵든 낫든 어쨌든 민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소 양 많지 않나요? 특허 상표 다 합쳐도 민소 양이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 진짜라니까. 학문적으로 보면, 책으로 보면은, 그거 얼마나 돼서.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변론의 분리가 가능하면, 일부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일부 판결은 일부러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일부러 한 거죠. 일부러 변론을 분리해서 이거 먼저 판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일부 판결했어. 이 위에 거, 이거. 그럼 나중에 이 부분 판결하죠? 나중에 판결한 걸 잔부 판결이라 그래요? 추가 판결이라 그래요? 답안지 적을 때. 잔부 판결이에요? 추가 판결이에요? 자, 잔부 판결이다. 손 들어봐. 잔부인 것 같다. 잔부인 것 같다. 자, 추가 판결이다. 손 들어봐. 추가 판결이다. 그 다 꽈락이야. 잔부 판결이거든. 추가 판결은 재판 누락일 때 추가 판결이라 그래요. 일부 판결 반대말, 일부 판결은 잔부. 반대말에는 일부 판결 먼저 했죠? 나머지를 뭐라 그래? 나머지 잔자, 잔돈. 나머지 잔자. 잔부 판결이라 그래. 잔부 판결. 그럼 일부 판결, 잔부 판결은 일부러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 일부러 한 거라니까. 일부러, 법관이 일부러 변론을 분리해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 판결하는 건 냈어요. 예를 들어 시험에서. 근데 여기 일부 판결하고 나머지는 추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안지 적어놨다고.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채권자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기본 소양을 의심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은 이 기본 용어도 모르고 있잖아, 이거.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아무리 잘 적어놔도. 기본 용어를 못 적고 있는데. 여러분 민법 공부하실 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구분을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민법 공부하는 겁니까, 그게?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있으면 그거? 그렇잖아요. 근데 1차에서는 안 드러나지, 그런 게. 1차는 그냥 찍으면 되니까, 잘. 근데 2차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답안지에서. 기본 용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2차 시험에서 혹시 나는 정말 오래 공부했는데 고득점을 못하고 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장수생들은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현란한 학설 판례만 알고 있는 거 아닌지, 기본적인 용어에 충실한 거 아닌 거 아닌지 한번 스스로. 그래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 시험 많이 떨어지죠? 죄송한데 그럼 수험서 보지 마세요. 그 수험서는 그냥 참고하는 것밖에 안 돼요. 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떨어지면. 초보자 아니야. 초보자는 이시운 책으로 보면 10년 걸려, 잘못하면 합격하는데. 진짜로. 근데 매년 단연차 있잖아, 단연차. 나는 학설 판례 너무 잘 알아. 진짜로 막. 근데 계속 떨어져, 시험에서. 특히 민수가 저득점이야, 막. 아니면 뭐, 롤러코스터다. 예를 들어서 막. 잘 나올 때 잘 나온다, 못 나올 때 너무 못 나온다. 그런 분들은 한번 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르게 느낄 거예요. 다르게 느껴진다니까. 이순책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읽어진다니까. 그런 사람 단연사라서 읽어져. 장생들은. 그럼 여러분이 이게 학원 강사들이 가르치는 거 좀 다를 거야. 책을 보면. 많이 달라. 정통 교과서 한번 봐보라 그러잖아요. 시간이 나면.
어차피 떨어지는데 뭐 시간 나는 거 아니에요. 나 이 시험 합격 못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차겠지 뭐. 그렇지 않나요? 시험이란 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그럼 일부 판결을 이렇게 일부러 한 거예요. 맞죠? 근데 모르고 이럴 수 있잖아요. 모르고. 내가 이거 병합인지 모르고 이것만 판결하고 이걸 빠뜨렸어. 이걸 빠뜨렸어. 그걸 뭐라 그래요? 재판 누락이라 그래요. 재판 누락. 재판 누락은 어디 있어요? 212조 펴봐요. 212조. 거기 보면 재판 누락이 나와 있거든. 조문에 보면. 맞죠? 그 1항 읽어보면 무슨 판결한다? 빠뜨린 법원이 추가 판결한다고 되어 있잖아. 추가 판결한다고. 조문에 보면은. 그렇죠? 그럼 212조는 앞으로 재판 누락과 뭐가 됩니까? 추가 판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런 등식이 성립하겠죠? 이런 등식이 성립하겠죠? 이건 무슨 병합만 가능한 거예요? 단순 병합만 가능한 거예요. 저 케이스에서 중요하죠, 나중에. 중요합니다, 저거. A급 아닙니까, 저거. 왜?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에서 일부분을 빠뜨렸다. 재판 누락이냐, 판단 누락이냐. 판단 누락설, 통설 판례. 막 이렇게 외우고 있을 거 아니야, 저거. 우리 옆에 엄청 나왔는데, 저거. 그렇죠? 그럼 여기 보시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선택적이나 예비적 병합은 서로 변론의 분리가 안 되겠죠? 관련성이 있는데 변론 분리하면, 이거 변론 분리하면 돼요, 이거. 교통사고 발생 사실 하나인데, 이거. 그렇잖아요, 맞죠? 이거 변론 분리 어떻게 합니까? 매매계약은 하나인데, 이거. 매매계약 유효, 무효 이렇게 되는 건데. 같이 판단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변론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 거죠. 밑에서 해야 돼요. 변론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 거잖아. 맞죠? 선택적 예비적 병합은. 맞죠? 그럼 변론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일부 판결 허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일부 판결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일부 판결 반대말이 뭐예요? 전부 판결. 전부 판결 해야 되죠. 일부 반대말 전부지. 저 국어하고 있지 지금. 일부 반대말 전부예요. 그렇죠? 전부 판결. 그렇죠? 그 다음 재판 누락이란 게 허용되지 않겠네. 그러면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은 재판 누락이란 게 있을 수가 없네. 재판 누락 반대말이 뭔데요? 민소법에서 판단 누락이요. 판단 누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판단 누락은 원래는 어디서 빠뜨린 거예요? 이유. 재판 누락은 주문. 그럼 이렇게 되겠죠? 선택적, 예비적 병합은 변론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판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를 빠뜨렸다면 판단 누락인 거죠. 하나를 빠뜨렸다면 판단 누락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판단 누락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서 A급 선택적 예비적 병합에서 하나 빠뜨렸을 때 그렇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저런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고요. 그렇죠? 그러면 외워주면 좋죠. 외워주면 좋잖아요. 지금 외우셨죠? 외우셨잖아요. 맞죠? 변론의 분리 몇 조 있는데요? 141조요. 1판결은요? 200조. 재판 누락은요? 212조. 그 다음 전부 판결은 조문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200조 반대해석. 그럼 전부 판결 해야 된다. 가로하고 답안지에 어떻게 됩니다? 200조의 반대해석이라 적어주면 아우 퍼펙트지. 그 사람 학자다 학자. 와 완전히 학자네. 맞죠? 그 다음 하나 빠뜨렸을 때 판단 누락 해야 되죠? 판단 누락 조문이 어디 있는데? 확정전이면 424조 1항 6호 좀 펴봐요. 424조 1항 6호 판결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 그 판단 누락 들어갑니다. 당연히. 확정되면 451조 1항 9호 451조 1항 9호 아예 판단 누락이라고 돼 있어요. 재심 사유. 그렇죠? 확정전이면 절대적 상고 사유 424조 1항 6호 확정되면 재심 사유 451조 1항 9호
판단 누락이 나왔는데 이걸 답안지에 적는데 법전을 펴고 있어. 여기서 적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재판 누락 쓰는데 법전을 펴고 있어. 212조라고 바로 적어야지. 이제 외우셨죠? 제가 지금 2022년도입니까? 2010년에 변리사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저기 밀비스에서 잠깐. 2010년에. 12년 전이죠, 벌써. 그때 제가 GS 매수나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한 몇십 년 됐어요. 하다가. 근데 내가 딴 데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때, 딴 데서 강의가 떴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할 시간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못했었는데, 내가 여기 하면서 좋았던 게 뭔지 알아요? 되게 똑똑해요. 변리사 하는 분들 되게 똑똑합니다. 제가 보면. 까놓고 해서 학벌도 좋아. 대부분 다. 머리 좋아. 다 공대생들이야. 너무 좋았던 건 뭐냐? 외우라면 다 외워. 짱이야. 외우는 건 너 암기력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그렇게 암기력 좋은 분들 왜 안 외워요? 그렇게 암기력 좋은 분들이. 지금 외우셨죠, 이제? 좋은 외웠잖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에이, 머리 좋지않아 다. 변리사 공부하는 사람들 머리 안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 중에서 뽑히는 사람들이니까 변리사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죄송한데 변리사 똑똑해요. 요즘 변호사 똑똑해요. 변리사죠! 어디 변호사 비교를 해요. 이제 변리사 씨 훨씬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거기는 50%나 뽑히지만,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여기는 합격 확률이 거의 없는데, 여기 지금. 솔직히 최종으로 보면은 되게 적잖아요. 합격 확률이, 여기가.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선택적 병합. 선택적 병합은 아까 제가 이게 선택적 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 어떤 이론 따를 때 병합이 되는 거예요? 구이론. 그렇죠? 그래서 구이론 하에서 인정되는 거죠. 뭐. 구이론 하에서. 구이론 하에서 인정은 되지만 신이론 중에서 이지설은 선택적 병합을 긍정할 여지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한테 이혼 심판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9월 1일자 부정행위를 막 주장하는 겁니다. 부정행위. 근데 갑이 을한테 똑같은 이혼 심판을 구하면서 두 번째로 9월 10일자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변리사 법전이 있으면 민법 840조를 펴보면 나오거든요. 그럼 1호부터 6호까지 쫙 나오거든. 호가 달라도 소송물 다른 겁니다. 우리 구이론은 호가 달라도 뭐가 다르다? 소송물이 다르다. 그럼 방금 사안에서 구이론 따라도 소송은 뭐예요? 두 개지만 신이론 중에 이지설 따라도 두 개예요.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아까 9월 1일자, 9월 10일자라고 그랬잖아. 맞죠? 그럼 절대로 선택적 병합을 인정 안 하는 견해가 뭘까요? 일지설이죠. 우리나라에서 일지설의 대가가 누구예요? 이시영 교수. 일지설. 맞죠? 거의 새가 없는. 죄송한데. 이시영 교수 빼고는 거의 새가 없는. 우리 학계 통설이 뭐죠? 우리 민수업 보시면 학계 통설. 대부분 이지설입니다. 이지설. 독일 판례. 독일 판례는 이지설이에요. 우리 실무는 뭐죠? 구이론요. 그럼 여러분 2차 시험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이시영 교수가 우리 시험 들어갈 리가 없거든. 절대 안 들어가. 걱정 안 돼. 그럼 일지설 버려. 답안지에서. 그러면 이지설 아니면 뭐예요? 구이론이야. 선택의 문제예요. 채점 하시는 분은 대부분 이지설이에요. 이지설.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2차 시험은 뭘 변형해서 내요? 뭐 창조합니까 갑자기? 판례. 그럼 판례를 변형해서 내니까 판례가 아까 무슨 입장이야? 구이론이죠? 그럼 구이론 따르는 것도 괜찮아요. 2차 시험에서 어차피 판례대로 밀고 가는 건데요. 판례대로 썼다고 점수 야박하게 주는 학자가 어디 있어요? 그 미친 거지. 일단 판례대로 쓰면 기본은 자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돼? 학자들 견해를 터치를 해줘야 돼. 그래서 고득점을 해. 학설을 하나도 안 적고 판례만 적는다? 그 사람 합격 못한다, 잘못하면. 우리 시험 할 수 없어. 학자들이 매기니까. 그래서 저는 판례가 너무 좋고요. 난 판례대로만 무조건 쓸 거예요. 그럼 변호사 시험 가세요. 그럼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 진짜 그렇게 써도 뭐 고득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 그래요.
실제로. 학자들 다 자존심 있는데 판례대로만 적어놓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 판례대로 적었지, 그래. 그럼 기본 점수 다는 거야. 학설 점수 다 빠지는 건데. 그죠?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학설, 판례, 검토. 그 다음, 여기 와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일치설은 죽어도 인정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예비적 병합에 관련해서 이게 문제예요. 이 선례가 98-1714 판결인데, 이거 찍어보는 건데, 우리 시험에 나왔지만 또 찍어보는 거예요. 98-1714 판결이 뭐라 그랬냐면, 양립이 가능해도,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선택적 관계에 있어도 양립 가능하면 선택적 관계에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양립 가능하면 선택적 관계에 있다. 선택적 병합 있어도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심판 순위를 붙였다면 이걸 뭐라 그런다?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는 거죠.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누구한테 강의 들었던 부진정 예비적 병합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게 선례가 아까 98-1714 판결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판례 본회로 배우겠어요, 제가. 그렇죠? 근데 혹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하고 판례가 얘기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거든요. 이걸 보통 보면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수험서에서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어디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준책에 적혀 있어요. 다르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지적을 해 놓은 게, 자, 제 책에 가보시면 지금 3페이지로 돼 있죠? 오늘 자료 보면 3페이지에 각주 5번 있어요. 3페이지에 각주 5번 나와 있어요. 주의할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는 개념을 만든 일본과 독일에 있어서 그 내용상 차이가 있다. 즉, 일본의 경우에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양립할 수 있는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청권 경합의 경우로서 보통 선택적 병합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상계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상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관련 조문이 밑밥 몇 조예요? 496조입니다. 상계할 때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 채권을 상계는 뭐예요? 금지가 되잖아. 맞죠? 근데 이거 얘가 너무 어렵고 여기 보세요. 이게 양립이 가능한 거잖아요. 양립이 가능하죠? 인정하시죠?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심판순위 붙였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 그래요. 어디서? 일본에서. 일본 애들이 개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독일에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다릅니다. 독일에서는요. 무슨 말이냐면 독일에서는 원래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에요. 을이 매도인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매매 계약, 매매가 유효하다는 확인 청구를 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 유효 확인 청구. 그 다음 이게 매매가 유효라는 건 갑이 승소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전제로 해서 이걸 1차로 해서 2차적으로 갑이 을한테 목적물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독일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그래요. 독일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각주 계속 읽어보면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부의적, 다른 말로 하면 예비적 청구를 심판할 필요가 없고 예비적, 부의적 청구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주의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다는 두 개의 청구의 병합이라고 해석한다. 예를 들어 성결적 법률관계 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성결적 법률관계네.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지 갑이 을한테 목적물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물어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거 무슨 병합이라고 해석해요, 이거? 이거 단순 병합이죠. 두 개 승소 판결 바라는 거잖아요, 갑은. 매매가 유효해야 되고, 유효하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이시윤 교과서를 본다면 부진적 예비적 병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걸 부진적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교과서들은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판례 실무는 뭘 부진적 예비적 병합으로 봐요? 여기 있네요, 아까 이거. 그러면 학자들은 독일견에 따르고 있는 거고 판례는 일본견에 따르고 있는 거네요.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견해를 따르고 있는 거야, 대법원 판례는. 이게 부진적 예비적 병합이야, 실무에서. 근데 아까 제가 2차 시험에서 보통 보면 뭐 변형한다 그랬어요? 판례라 그랬죠, 판례. 그러면 판례대로 하면 부진적 예비적 병합은 이게 부진적 예비적 병합이죠. 양립이 가능, 선택적 관계에 있어도 당사자 의사에 따라 심판순위 붙였죠? 그럼 뭐가 돼요? 부진적 예비적 병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이 독일 개념은 지우겠습니다. 이제부터 일본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판례 따라서 이렇게 믿게요. 계속 부진적 예비적 병합.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와보시면 그럼 이게 부진적 예비적 병합인데 이때 이 부진적 예비적 병합이라는 개념을 긍정할래요? 긍정했었다니까요? 98-1724 판결에서. 근데 지금은 뭐예요? 부정하는 판례가 등장했죠? 2014년, 2018년 판례 두 번 나왔죠? 무슨 말이냐? 이건 객관적 성질이 서로 양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양립이 가능하죠? 그럼 당사자 의사 무시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학문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예비적 병합에서 양립 불가능성이 필수 요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적 병합에서 양립 불가능성이 필수 요건인가? 필수 요건이라면 이 당사자 의사 무시해야 돼요. 이건 양립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양립이 가능하죠. 그럼 당사자 의사가 무엇이든 그건 예비적 병합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부진적 예비적 병합, 일본에서 얘기하는 부진적 예비적 병합, 이거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병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선택적 병합이 돼야죠. 이렇게 보는 게 누군데요? 이시윤 교수는 방금 얘기했던 이 독일에 얘기하는 부진적 예비적 병합을 부진적 예비적 병합을 얘기하는 거지, 이 실무에서 얘기하는 이 부진적 예비적 병합 부정한단 말이야, 진짜. 이시윤 교수는 부정하거든요. 그 다음 이시윤 교수 제자가 있어요, 제자. 민일영 대법관. 그분이 2014년에 대법관 주심이 됐어요, 그 판결에서. 주심이 판결문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시윤 제자라 그랬잖아, 제가.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이시윤 책을 갖고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당사자 의사 무시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청구의 객관적 성질이 뭐예요, 지금? 양립이 가능하죠? 그럼 이거 뭐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선택적 병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2014년 판례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책에 보면 지금 5페이지에 줄 꺼놨죠? 5페이지에 보면 줄 꺼놨잖아, 맞죠? 그럼 읽어볼까요?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시윤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된다. 따라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나중에 할게요. 따라서 다음에. 그 다음 각주 7번 가보세요. 각주 7번. 2018년 판례 있어요? 각주 7번에 보면 2018년 판례 있냐고요. 맞죠? 2018년 판례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관계는 뭐예요? 이거잖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아니야. 읽어보면 원심은 심판순위 붙였을 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심판순위 붙였을 때 이걸 주의적 청구, 이걸 예비적 청구로 보고 심리했거든요. 근데 각주 7번 읽어보면 제일 끝에 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는 선택적 병합 형태임을 지적해둔다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럼 2014년 판례가 이어지는 게 몇 년도 판례예요? 2018년 판례죠? 같은 입장이잖아, 같은 입장. 그렇죠? 그럼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아, 판례가 사실상 변경되었구나. 원래는 판례를 변경하려면 뭘 구성해야 돼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근데 98-1745 판결이든 방금 읽었던 2014년, 2018년 판례든 전부 다 일개 부에서 판시한 거예요, 이게. 4명으로 이루어진 부. 13명으로 이루어지는 전원 합의체가 아니라고, 이게 전혀. 그래서 이시훈 책에 보면 판례 입장이 흔들린다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이런 걸 전원 합의체를 내야지.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21년도에 또 판례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 입장이야, 또. 방금 읽었던 판례가 또 안에 이 입장이라는 게 이 입장? 부진적 예비적 병합 또 긍정하겠다고 또 적어놨다니까요. 이건 또. 자, 그래서 다시 5페이지의 본문에 보면 또 줄 거 놨죠? 읽어보면. 그러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개 청구를 하더라도 주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같이 수개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의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당사자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해서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 써도 허용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적어놨죠?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이 예전 거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양립이 가능해도 당사자 의사에 따라 심판 순위 붙이면 뭐예요? 부진 예비적 병합이라면서요. 지금 읽어보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적어야 돼, 도대체가? 이 시험 나오면 이거. 그렇죠? 이제 문제예요. 이건 선택하셔야 되지. 왜? 심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요. 선택을.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게 나왔어요. 근데 1차, 2차로 붙였어요. 이렇게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하는 식으로. 근데 심리를 했을 때 원심은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실제로 긍정했거든요. 2018년도 판례에서 각주 7번에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기각하고요. 이걸 인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방금 이시훈 교수 견해에 따르면 2014년, 2018년 판례에 따르면 이 부진정 예비적 병합 이런 거 인정 안 하겠다면서요, 이거. 청구의 객관적 성질로 봐야 된다며. 그러니까 객관적 성질로 보면 이건 서로 양립이 가능하죠. 양립이 가능하니까 무슨 병합이 돼야 돼요, 이거? 선택적 병합 돼야죠? 그럼 이거 주문을 잘못 낸 거죠. 선택적 병합에서는 하나를 인용하면 하나는 판단할 필요 없거든요, 이거. 그럼 저는 2014년, 2018년 판례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주문 잘못 낸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이건 갑이 전부 승소한 거거든요. 선택적 병합이니까 이 주문 잘못 낸 거예요. 이건 요거만 인용하면 돼요, 그냥. 이건 판단할 필요 전혀 없어. 그러면 이 인용에 대해서 갑이 항소하겠죠? 갑이 아니고 을이 항소하겠죠? 그렇죠? 그럼 을이 항소했을 때 이 부분도 2심 돼요, 2심 안 돼요? 2심 됩니다, 선택적 병합은. 판단받지 못한 부분 2심 돼요, 맞죠? 그러면 항소심 갔을 때 보니까 항소심에서는 이 채무 불이행이 맞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 이 부분 심판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심판 대상이야. 이건 불이익 변경지원책하고 상관없어. 원래 선택적 병합은 본질적으로 둘 중에 아무거나 승소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죠. 이걸 만약에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보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예비적 병합 예에서 준해서 심리이 되기 때문에 을이 항소했죠? 상소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돼요? 2심 되죠? 대신에 나중에 하겠지만 불이익 변경 변칙 이 부분 심판하면 안 돼요. 주의적 청구 비심판설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만 심리해야 돼, 맞죠? 그게 지금 다시 5페이지 가보시면 5페이지 본문의 중간에 5페이지 본문 중간에 2014년 판례 다 안 읽어봤는데 읽어보면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의적 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했고 그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해서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 맞죠?
이건 주문 잘못 낸 것으로 보고, 그렇죠? 을이 항소했을 때 여기도 심판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떤 거 따르실래요?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2014년, 2018년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2021년 판례 다시 98-174 판결 따른 거 이 그대로 갈 것인지.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면 청구의 병합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잖아, 맞죠? 그렇죠? 잠깐 쉬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